안녕하십니까.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한국교육문화재단 선임 연구교수 이명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의 내용은 바로 K아트 브랜드 가치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가에 있어서 브랜드란 뭘까? 작가를 나타내는 브랜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요약해 보면은 아이템, 컨텐츠,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 가치, 희소성, 독창성, 유일성, 이렇게 다양하게 아주 유일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존재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력을 재능이라고 말할까요? 발휘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세계적인 창의력이 높고 훌륭한 작품을 많이 발표하는 작가일수록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말을들 합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어느 데 기능성이기 때문에 어떤 감성하고는 거리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익히거나 학습적으로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재능은 어느 정도 이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창의력은 발휘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갖추고 있는 아이덴티, 잠재력 이런 것을 밖으로 끌어내어 보여주는 그런 능력, 그것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단연간 나사 글로벌 인재 발굴 프로그램인 미국에서 세계 창의력 올림픽이 해마다 열리는데 제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 심사위원장으로 그 직분을 10년간 맡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학생의 작품이나 그런 행동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 본선대회 파이널 올림픽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주안점이 바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흥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내줘서 창의력으로 얼마큼 빠르게 모든 사람이 수긍이 가는 그런 인정이 하는 그런 해답을 내놓는 것이 창의력을 발휘를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높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글로벌로 K아티스트로 발돋움 되려면 작가 자신의 어떤 실력적인 문제가 바로 창의력의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상의 브랜드를 갖춘 작가로 성장한다면은 바로 작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작가가 자산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작가로서 그게 바로 창의력이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겠지만 이렇게 재능과 발휘라는 우리가 아이디어 심볼이라는 그런 우리가 흔히 쓰는 정구하고 반은 뇌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재능이냐 발휘가 어떤 걸 밸런스가 어떤 걸 더 높이 쳐줘야 되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는 바로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반열에 오른 K아티스트 젊은 층이지만 외국에서의 그 세대 구분을 아티스트는 신직 작가가 거의 45세고 청년 작가는 거의 50대
60대까지가 청년 작가고 중증 작가는 거의 60대 이후부터 70대.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원로 작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글로벌에서 통용하는 그런 그 개념의 창작 연령대를 구분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 그 체계의 시스템에 맞춰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작가가 글로벌 아티스트가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좋은 선례를 보이는 작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남준, 뭐 이유환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뮤지엄에서 유수 뮤지엄에 소장도 되고 그런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세계 3대 옥션이 있어요. 크리스티, 소도비, 필립스입니다. 여기서는 그 연간 거의 몇 조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들을 미술관에도 유통하고 컬렉터한테도 유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반열에 오르는데 필요한 게 바로 창의력이고 그 사람들조차도 창의력이 과연 어느 정도의 깊이에 있느냐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창의력도 창의력의 나름대로의 니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대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건데 거기에 물론 가치가 매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작가가 곧 작가의 이름이 명성을 얻게 되는데 그 명성 자체가 작품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작가의 가치, 작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창의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들 화랑의 전속 작가들은 작품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미술관하고의 시스템이 틀려서 아무래도 화랑의 오너들의 주문을 조금 받게 되겠죠. 반영을 하게 돼서 그림을 작품을 하는데 미술관에서의 작품 발표는 바로 자기의 미학적 그리고 미술학적으로 봤을 때 미술사학적으로 봤을 때 나의 미학적 담론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올리는가 그런 순수한 작품만의 그 고민에서 탄생되는 그런 작품들을 발표하는 경향이 바로 미술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게 3대 세계 옥션에서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갤러리에 소속한 작가들한테는 조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양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난해에 무척 이슈가 됐어요. 이게 마이애미 아트 바젤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바나나 작품이거든요. 그 유명한 바나나 작품인데 카텔리니 워낙 그 개념 미술로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를 그 테이프에 붙였고 이게 그 코미디입니다. 타이틀이 그 작품 명제가 코미디인데 진짜 자연스럽게 또 이벤트가 이루어졌어요. 한 퍼포먼서 작가가 여기 와서 저 바나나를 먹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저 바나나 가격이 1억 2천만 원? 이 정도 됐을 때예요. 자, 1억 2천만 원짜리 바나나 옥션을 통해서 매입한 작품을 붙여놨더니
저걸 와가지고 넉살스럽게 먹어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큰 사건이 됐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준비했던 그 예고도 없던, 우리는 근데 이벤트는 거의 해프닝이라 그러는데, 해프닝은 사전에 알리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어떠한 짐작도 사전에 모르게끔 유추할 수 없는 만큼 비밀스럽게 순간 현장에서 벌이는 걸 우리는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퍼포먼스로 할 때는 사전에 나는 이런 걸 하겠다라고 여기 이론적인 것도 개념적인 것도 사전에 발표를 하고 어느 때 내가 이런 걸 할 테니 모두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지켜봐 주세요. 그럴 때는 이걸 우리는 퍼포밍 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프닝은 결국은 이 해프닝을 시도했던 퍼포먼스 작가는 자기가 이렇게 비싼 거금의 바나나를 먹었을 때 처해지는 어떤 법적 제재들을 준비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결국 이 작품을 발표했던 카틀리는 이것도 나의 작품을 선세전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매스컴을 탔을 것이고 전 세계에 이게 이슈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작가는 또 하나의 세계적인 작가로 그 이름을 또 굳히는데 스스로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재도 고소도 없이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내심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미술에서 쇼킹한 거, 창의적인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전에 누군가가 했던 것도 아니고 이 바젤 아트 페어에서 유일하게 이 퍼포먼스가 해프닝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더 그 이슈가 되는 거겠죠.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다면 흉내내기, 베끼기, 뭐 이런 패러디, 뭐 이런 용어가 나왔겠지만 이거는 엄연히 그 당시 유일하게 세상에서 한 번 유일하게 탄생한 창조적인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K 아티스트의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브랜드 가치, 그런 창작의 가치를 앞서서 여러분들께 과연 창의적인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의 범위가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어떤 해프닝도 창의에 들어가는지를 그 선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한국 작가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톱 100위에 드는 그런 갤러리 리스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유튜브에서 스톱 시킨 다음에 요 링크 걸어놓은 웹 주소를 첫째는 화이트 큐브로 제가 하도 여기도 창의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작가를 섭외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업 작가로 이렇게 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이런 게 시스템이 화이트 큐브도 이 갤러리도 잘 돼 있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화이트 갤러리에는 뭐로 유명하냐면요. 화이트 큐브 갤러리는 데미안 허스트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이 작품을 발표했을 때 엄청난 그 선세션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거는 13세기 30대 나이 정도 추측이 되는 두골이죠. 두골에 백금으로 내등분을 해가지고 백금으로 커버를 한 거예요. 매핑한다고 그러죠. 백금 랩핑을 하고 나서 만여 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다 붙였어요. 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시켜서 이게 바로 생존 작가 중에서 이 금액을 넘지 못하는 1100억이라는 작품에 이게 옥션을 통해서 매각이 된 작품입니다. 여기서 과연 다이아몬드 자체도 가격이 나가겠지만 이 데미안 허스트의 그런 창의적인 이 작품 가치와 브랜드죠. 그 브랜드 가치에 의해서 1000억대가 넘어간 겁니다. 사실 이 작품에 들어간 재료비는 19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를, 부가가치를, 예술 가치를 창출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글로벌적인 작가들의 창의력은 너무 끝이 없고 멈춤이 없습니다. 자,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창의력인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작가가 있습니다. 자, 가고시안 갤러리에 전속됐던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비디오 창시자 아버지 백남준 작품입니다. 자, 우리가 눈치챘겠죠? 백남준이 뭘 창시했길래 그렇게 대단하냐? 자, 세계 최초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창조했고요. 세계 최초 소니에서 나온 아날로그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서 전자전이 행위를 하셨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최초이고 지금도 깰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백남준은 제가 프랑스 있었을 때 종합대학교 도서관을 가도 백남준 코너가 다 있어서 백남준 전문 서적이 다 소장돼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백남준 선생에 대한 작품을 접하고 그런 이론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1997년도 뽕비두 센스타는 세계적인 역사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뉴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커다란 대형 전시를 개막을 했는데 그때 백남준 선생께서 거기에 머물고 있으셨습니다. 저도 멀찌감치해서 뵀는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남준 선생의 그런 예술적 가치 그리고 직접 눈에 보여주는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한국은 몰라도 서울은 몰라도 삼성과 백남준 선생은 알았던 시절입니다. 흔히 말해서 한국에서 왔다면 중국에서 차이나에서 왔는지 합니다. 왜? 한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선입관을 매겨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삼성하고 백남준 선생의 비디오 아트라는 그 세계를 접한 모든 프랑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었구나라고 거기서 손바닥을 치고 그랬었구나. 자, 이렇게 표현들 하던 그런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작가였습니다. 지금도 이 선을 넘을 수 있는 작가는 당분간 없을 거로 봅니다. 자,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 위상에 맞는 작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현상이. 그게 바로
자국에서의 자란 풍토와 환경, 지리적인 모든 역사, 문화 이런 게 암암리의 DNA에 형성이 돼서 그 작가가 창작에 있어서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이 나름대로 그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작가를 모아놓으면 그 숫자는 엄청난데 그 숫자의 작가들에 해당하는 작가들이 모두 독보적인 자기의 미학을 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현상을 보면은 패러디하는 작가들 보면은 그 수천 명의 글로벌 위상에 맞는 작가들의 어느 한 부류에 속하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상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도 지켜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K-아티스트 글로벌 작가들의 위상을 알아주는 곳이 바로 세계적인 유수미술관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3대 옥션에서 경매사에서 알아줍니다. 그들이 알아주는 것은 바로 독창성과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전달하고 행복감을 가져가는 그런 글로벌을 사회 공헌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보는 글로벌적인 작가들인가 하면은 그 시각을 감지를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물 하나의 개구리라는 결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작가들의 자국에서 하는 그런 형태들인데요. 좀만 미디어에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돼서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언론에 나오면은 무조건 가치가 많다, 적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작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 작가들은 그런 다가 아니라 어떤 부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류가 염려스럽고 더 많은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해서 이름을 상단에 나오게끔 검색어를 치면 이런 언론 플레이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언론 플레이도 좋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자체도 고무스러운 일입니다. 장려 사항이겠죠. 하지만 그 작품이 과연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에 내놨을 때 이게 통하는 작품이냐가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상들이 국내에만 머물다가 국내에서만 대우받고 국내를 떠나지 못하는 선례들도 많답니다. 저는 지난해 무슨 비엔날레에 출품했다가 그게 매스컴을 타고 인터넷을 타다 보니까 세계의 아주 거장이죠. 그 거장이 거장의 재단에서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척 혼을 났고 지금은 그 작가도 생명이 다했죠. 그 작품을 자기를 한국사에서 각인시켜준 그 작품이 바로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인데 누구 한 명도 그냥 패러디 하나라보다 좋게 얘기했지 저건 나쁘게 얘기할 건덕지도 없다라고 마음속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인터넷을 타고 그 당사자의 재단에서 봤을 때는 엄격하게 고소를 하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선례를 남기고 아직까지 그렇게 행동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나와 직결되는 작가가 아니라 사람들은 고발을 아니면 뒤에서
그런 가치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나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을 우선하기 때문이라겠죠. 그래서 창조, 브랜드 이런 게 다 작가적인 양심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3대 경매사에서 바라보는 게 바로 브랜드와 그 사람들의 어떤 성품까지 다 들어가겠죠. 인성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재력, 그 다음에 실천형입니다. 실행형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고민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민해 봐야 할 게 바로 재력입니다. 재력은 물론 작가 자신이 갖춰놓은 재력도 있겠지만 사회의 재력의 협찬을 받아서 그걸 재력을 대처하는 그런 선례도 맞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바로 사회의 문화재단이 작가의 브랜드를 가치를 인정하고 그 브랜드 가치만큼 협찬해 주는 거,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게 사회가 맞물려가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 선례로 백남준 선생을 위해서 삼성문화재단에서는 120억을 협찬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정상 반영에 오르게 되면은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그 반열에 오르는 작가를 세계 미술사에 영입시키기 위해서 그 레벨을 하나 더 줍니다. 근데 그 레벨은 바로 작가가 가치만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구겐하임에서 개인전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치만큼 자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꾸로 됐죠. 옥션하고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풀어보면은 백남준 선생이 구겐하임에 전시를 하게 된다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이전에 동경미술관에서 동양에서 말하는 흔히 갤런티, 작가 갤런티를 받고 20억이라는 갤런티를 받고 구겐하임에서 140억에 해당하는 가치 비용을 지불했을 때 120억이 부족해서 그것을 한국의 유명 언론사 미술 기자인 누구누구님께서 삼성문화재단의 다이렉터로 제안을 해 주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 기자는 무턱대고 해준 게 아니고 백남준 뉴욕 스튜디오에서 7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백남준 선생의 미학적 가치를 알아보고 그런 미학들을 평론들을 많이 써왔던 그런 다뤘던 기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선생은 한국에서는 더 넘을 수 없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트 모던도 전시를 하게 되면 작가의 가치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도 또 역설적이죠. 왜 브랜드만큼 작가의 피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계적으로 유수하다고 하는 그런 계열의 위상을 보이는 미술관들은 왜 작가가 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는 단계까지 위상까지 올렸는데 온갖 고생을 하고 철저한 작가의 가치를 키워오면서 그 브랜드를 받아야 할 그 가치에 오히려 자기가 쌓은 만큼 가치를 미술관에 지불을 하고 전시를 한다. 이건 무척 역설적인 철학입니다. 하지만 그 철학의 이면에는
곧 태어났을 누구도 넘지 못할 그 브랜드의 가치에 한국 K아트 위상에 맞는 그 선물이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은 모든 미술관에서 그 가치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브랜드 가치를 또 작가에게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경제 논리가 암암리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갖추는 작가들은 거금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운이 좋으면 그렇게 요구했던 갤러리를 통해서 문화재단 그런 데서 또 협찬이 들어오고 그 가치를 대신 지불해주는 관리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K아트 글로벌 아트 위상으로 나가 있는 작가들의 위상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구겐하임에서는 전시는 안 했지만 곧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놨다는 데서는 고무적이고 갈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국 위상에 맞는 그런 세계적인 위상에 맞는 한국 브랜드 작가라는 것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게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전시와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 반열에 오르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60위입니다. 이게 말해주는 의미는 바로 물질과 창조는 별개라는 겁니다. 물질과 창조. 국민들이 물질이 풍부했을 때 창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보이는 작가들의 브랜드 가치가 과연 경제 성장하고 어느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GDP가 세계 20년 기준 세계 2위인 미국은 국민 행복도가 42위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관람도 안 하고 브랜드 가치의 작가들을 우리는 만나기를 싫어한다, 외면할 것이라는 거하고는 의외성을 보여옵니다. 그래서 국민의 행복과는 관계없이 경제 2위국인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GDP가. 근데 미국에서 그림이 유통한 거는 28조입니다. 2020년도 한 해. 그걸 봐서라도 결국 경제는 경제고 경제 강국은 강국이고 국민 행복지수가 낮은 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로 중국은 GDP 세계 1위입니다. 근데 그 국민 행복도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인권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의 브랜드 가치하고 외국의 브랜드 가치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 한국 K아티스트들의 브랜드 가치는 과연 세계 최정상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주는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그리고 아셔야지만 우리의 설 자리가 어느 위치고
우리가 노력해서 될 위치가 어느 단계까지라는 게 그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대표적인 옥션이 맞습니다. 그런 그 경매사가 많은데 한 50개 경매사에 우리나라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한 100개 경매사가 있는데 K 옥션이든가 서울 옥션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 GDP 10이지만 그 3만 불 시대는 이미 선진국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도달한 거고, 그들은 우리가 온 만큼 자석이 서로 극이 다른 극이 갖다 대면은 저울로 밀려나듯이 이 다른 그 시점에 있던 GDP 3만 불 국가는 지금은 9만 불, 8만 불, 7만 불 이렇게 멀리 동떨어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GDP 차이 면에서는 수치상에서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상으로는 10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들은 열광합니다. 해외에서 지출도 남부럽지 않게 국민들이 많이 지출해 했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는 다양한 세계 국가들의 그런 현상들을 측정하는데 국민 행복도 그다음에 GDP에 따르는 국민의 그 어떤 가치, 그다음에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의 수준, 자, 이 모든 게 다양하게 유엔 산하 기구들은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하고 그걸 통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통계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자, 우리나라 세계 경제, 그 경제가 높을수록 미국도 미술을 매입하는 그런 미술 판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 기준 24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 한 해 동안 3천억입니다. 자, 그러면 3천억은 과연 순수한 작가들의 위생의 가치에 맞는 걸 사들여서 그게 유통해서 한 가격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글로벌 유엔에서 유엔 산하기구가 그런 문화예술 향유, 매출 이런 걸 통계를 낸 데에 대해서 한국의 K옥션이 올라갔습니다. 한 해 동안 300억이고요. 그 다음에 K옥션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대갤러리의 자회사죠. 그 다음에 가나해랑의 자회사인 서울옥션은 170억의 매각을 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천억은 다 무엇인가? 무척 의아하시겠죠. 자, 3천억은 우리나라 화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조형물 입찰 공고를 납니다. 그 말이죠. 미술 장식품이라고 하죠. 건축법에 의해서,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예술가를 예술가답게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걸 풀어주기 위해서 건축물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 장식품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한 해에 경기도 2020년도 기준 600억이 책정이 됐고 지출이 상황이 나왔습니다. 통계가.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께서 그 비리를 캐겠다라고 확 뒤집어 놓겠다라고 발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순수한 작가 스튜디오에서 작품 의뢰한 작품이 만들어져서 작가비가 재료비가 쏘여지는 게 아니라 관계 부처들의 기준하는 법 근거가 달려서 법에 해당하는 충족 여건을 하다 보니까
조형물 직접 생산 공장이라는 업체를 통해서만 작가 피를 받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는 항상 갑질을 당하고 작가 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국의 지자체가 평균 경기도가 600억이니까 전국의 지자체를 평균으로 낮게 잡아도 300억을 잡아도 엄청난 액수가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작가의 브랜드 가치에 맞게 그 가치를 못 가져간다는 얘기가 더 높다라는 추측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트페어에서 일어나는 그 판매 금액이겠죠. 유통 금액. 자, 여기에 우리나라 한 해에 3,000명에 육박하는 미술 학도들이 졸업을 하면서 신진 작가로 탄생을 합니다. 이 많은 작가들이 대망의 포부를 갖고 꿈을 갖고 의욕을 갖고 모두 갤러리, 화랑 이런 데서 개인전을 하거나 그룹전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줄기차게 합니다. 자기 꿈을 꾸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게 해서 하기 위해겠죠. 화랑의 역할이 과연 거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겠죠. 그것도 다 통계의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미술관에는 작가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발굴한 작가를 위해서 도록을 만들어주고 작가피를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전시를 오픈해 줍니다. 브랜드를 높여주기 위해서 작가의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홍보 차원에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해줍니다. 자,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미술관에서 작가에게 배려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쏟아붓는 지출 금액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류는 작가의 브랜드 가치를 넘어서 그 작가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작품을 팔아주겠다, 공간을 대여해주겠다, 아트페어에 부스를 금액을 내라. 자, 이런 형태들의 작가를 영입해서 그 전시되는 아트페어 행사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묻혀져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의 몇몇 갤러리들이 그런 형태를 갖춰서 그런 우리나라의 미술 문화를 조금 발전을 늦어지게 만든다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생력이 높아야 할 그런 K 아티스트의 현실적인 당면,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경제적인 게 같이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세계의 국가들도 그렇게 경제적인 그런 아우라, 그런 모든 테두리에 엮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눈 딱 감고 모든 걸 접어놓고도 어떤 부정적인 견해도 접어놓고 작가 오로지 브랜드 가치, 창의력만 보고 그렇다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작가들을 제가 몇몇 작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 한국화의 역사는 그야말로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흐러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언어상의, 사전적 언어상에 말하는 우리가 서양화, 자, 서양화라는 개념을 누군가에 의해서 미술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바로 1914년도 고이동,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고이동이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시점입니다. 1915년에 귀국을 했지만 1914년도에 춘추문화지라는 데에서 거기에 표지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그렸던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미술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반열에 가장 일찍 뛰어든 작가가 바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백남준 선생입니다. 자, 세계적인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창조해서 세계를 깜짝 놀랐고, 그게 바로 오늘날 네트워크, 인터넷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세계는 열광하고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전 세계 미술가들은 그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갖다 놓고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리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이미 브랜드의 가치를 다 써먹었다라고 생각하는 화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면 칼수록 백남준 선생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링크 걸어놓은 거 보시면은, 자, 이게 백남준 선생에 대해서 평론가가 기고해 놓은 겁니다. 백남준 선생의 업적은 이런 면에서 업적이 누구도 부언할 수 없는, 세계가 인정해야 할 그런 가치, 누구보다 세계의 위상에서 아주 독특한 다른 세계적인 글로벌 작가들의 위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그룹을 형성을 했어요. 백남준 선생도 물론 플럭석스라는 데서 활동을 했지만, 다른 작가들은 비슷한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백남준 선생은 아주 독특한, 그들하고 아주 별천지, 별개의 영역을, 브랜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기술도 있고 테크닉, 당연히 어떤 그 전자 기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그 눈을 떴던 것이죠. 일본에서 동경 음대를 다니면서 음악에 도취되면서 피아노로 만지고 바이올린도 만지고 전자 장비도 만졌을 것으로 봐집니다. 하지만 그 예술에 있어서는 신디사이저 음악을 창조하고 그걸 또 비디오 아트하고 또 결합을 해서, 또 마침 그 시기에 소니가 아날로그 비디오 카메라를 생산했는데 찬스에 강한 거죠. 창의력 있는 사람들은 선택이 강합니다. 아주 순발력이 있게 저게 나를 도와줄 새로운 미술을 창조할 비디오 아트에 사용할 카메라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계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그 위상 브랜드를 가지고 86 아시안 게임에 백남준 선생이 발표한 게 바이바이 키플리입니다. 여기는 인공위성으로 3개국을 지금 말하자면 줌이죠, 줌. 다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시절에 줌이라는 건 있었을 수도 없고, 줌은 코로나 때문에 탄생한 줌이라는 게 탄생한 거지, 그 시절에 백남준은 이미 비디오 아트 창시를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다원 참가하는 멀티플레이어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세계에서 또 진짜 안 입곱게 여겼던 어떤 그 라이벌 관계의 작가들도 다 두 손 든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그 이론에 보면은 독일에 그때 당시도 전자로 설치 미술을 한 작가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왜?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높일 작품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백남준 선생은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비디오 카메라를 발견해서 최초로 세계에 내던진 작품을 모두는 인정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자, 이 윙공위성 방송에서는 이전까지 미술 세계에서, 미술 역사에서 정리된 최고의 작가들이 다 참가했다라는 게 가장 주목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윙공위성을 참가한 국가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미술의 흐름은 바로 소니의 아날로그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떤 그 설치 미술에서도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런 강함 때문에 육군병 작가가 힘을 받아서 다큐멘터 카셀전에 내게 되는 길을 열게 된 것도 바로 동경에 있는 한 미술관의 힘을 얻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남준이 이렇게 바이바이 키플링이라는 게 바로 탄생이 됐는데, 그게 바로 키플링이 1800년도에 그 처음 낸 책에서 동양과 서양은 섞어야 섞을 수가 없다라는 책에서 그걸 읽고 반색을 했습니다. 야, 이런 게 아닌데, 세계의 아트가 그러듯이 세계의 사상은 서로 융합하고 종교가 서로 융합하고 그러듯이 예술도 융합하고 어떤 동서양의 철학의 뿌리는 다르지만 그 서로 뭉쳐가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생하는 그런 철학을, 미학을 갖고 발표된 게 바로 그 바이바이 키플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수천 선생님, 한국 미술 위상을 높게 한 전수천 선생님의 일대 사건이 있습니다. 전수천 선생께서는 드로잉전이라고 발표를 했죠. LA에서 뉴욕까지 15억 원의 자비 경비를 들여서 기차에 그림 대신에 매핑 개념으로서 천을 씌워서 움직이는 캔버스죠. 달리는 캔버스. 자, 그래서 선세회를 일으켰는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강익중 작가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고, 이런 한국의 위상, 그 다음에 구정아 작가가 테이트 모던하고, 그 다음 펌피드 센터에서 개인전을 한 그런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졌던 작가였죠. 그런 신데렐라처럼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구정아 작가의 그 이전에 20년 동안의 그의 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도우 작가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을 한 작가인데, 이 작가의 브랜드도 엄청나게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서도우 작가의 뉴욕 생활하면서, 서도우의 작가의, 이거 실크천입니다. 실크천을 박음질을 해서 하나의 가옥의 공간의 형태를 그대로 스캔하는 개념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공간을 우리는 이마테리얼 비물질 예술이라고 합니다. 현대 미술에 있어서 비물질 예술 영역은 공기를 불어넣어서 보인다던가 음향을 나와서 음향으로 보여주는 조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냄새, 썩은 냄새로 잡혀지지 않는 비물질, 그런 비물질 예술을 보여주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의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한국의
살았던 기억의 공간, 한국 전통의 양식, 철학 이런 게 묻어져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도미했을 때 일시적으로 살았던 그런 추억들을 입체적으로 실크스코어를 위해서 박음질로 이렇게 입체 작품을 내놓습니다. 이 서도 작가의 브랜드도 엄청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불의 작품입니다. 자, 이불은 1989년도 동성아트센터에서 바탕꽃 미술관, 자, 이런 데서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행위 미술로 남성 우월적인 시대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뭐 이런 그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센세이션을 이미 일으켰던 작가입니다. 그 성향에 맞게, 그 작가의 브랜드에 맞게 세계에서 아주 깜짝 놀란 작품 전시를 발표를 하게 되죠. 바로 생선 썩어가는 걸 기록하고 냄새를 기록하는, 자,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하고 내일 모레 글피, 자, 날이 갈수록 생선 썩은 거 냄새는 더 진하게 우리 공간으로 다가올 것이죠. 자, 작품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시간이 축적돼서 흔적으로 남는 거하고, 자, 썩은 냄새하고 가는 거는 미학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다 별개의 가치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세계 미술계에서 이슈가 됐던 작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재밌는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구정아 작가는요,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하루아침에 탄생한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이 작가는 활동을 많이 눈여겨봤습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 브랜드 가치를 찾아내고 발표하고 함으로써 마침 백남준 선생이 계속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것처럼 이 신진 작가였죠. 지금은 내 나이가 그 당시는 내 신진 작가였는데, 이 작가도 무척 세계에서 바라보는 브랜드 가치 인정받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파크 리츠 런츠라는 작품입니다. 낮에는 콘크리트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야광 도료를 도포해서 이렇게 발광하는 물체로 새로운 영역을 또 개척한 그런 작가의 위상이, 브랜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가는 브랜드를 인정받아서 우리가 프랑스 가면 최고의 미술관을, 현대 미술관을 pompidu 센터라고 우리는 흔히 말들 합니다. 실질적으로 pompidu 센터에 가면은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작가들의 작품들이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의 열광에서 한 해 프랑스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어선다 하면 가히 세계적인 미술관이라 아니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 데서 구정아 작가는 젊은 시절에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 K-아트 위상을 높여줬던 작가들은 부단히 자기의 미학을 펼치면서 세계에 던져왔던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테이트 모던에 전시를 하게 되면은 테이트 모던 부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는데 영화제에 참가해도 떠들썩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자, 그거는 테이트 모던이 기획해서 하는 전시가 아니라 영화제 주최 측에서 기획해서 대여를 해서 작가가 참여한 전시이기 때문에
그거와의 차이하고는 판별이 되고 구별돼야 할 이런 위상이 높은 작가들하고는 걸맞지 않는 작가가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떠들어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 이 세계적인 위상의 K아트의 위상을 보여주던 피눈물 나는 벽돌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자기 위상을 인정받은 브랜드 가치의 작품들의 세계는 정신과 지나온 걸어온 바탕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정하 작가의 그 테이터 모던 작품이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위상을 갖추고 우리의 미술을 세계에 전달해주는 그런 작가들이 여러 분들 계시죠. 하지만 제가 시간상 서도호, 그 다음에 이불, 그 다음에 구정하 작가로 이렇게 빌어서 그 가치를, 그 사상, 작가적 위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미술의 위상은 결국 우리의 경제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세계에 설 자리가 많아졌고 넓어졌고, 그 다음에 세계의 유수 갤러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는 시대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도달하기까지 작가들은 작가 브랜드 인정을 받기 위한 자기 색상, 자기 고유의 색깔을 띤 미학을 던져왔다는데 멈추지 않았다라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유심히 참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미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 우리 국내 작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줄이라 믿고 있습니다. K아트 위상에 있어서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제가 세계에서 내놓은 그런 통계를 삼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줄 믿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